슬픈 날에는 야누스의 얼굴을 꺼낸다. 너무 오랫동안 걸어왔다. 몇 달 전 홍대 근처 출판사에 다녀오는 길이었다. 젊은 편집자들과 기분 좋게 점심을 먹고 반주도 살짝 걸쳤다. 지하철을 타려고 계단을 내려가는데 갑작스레 왼발에 감각이 없어지는 기분이 들었다. 나도 모르게 술이 확 깼다. 놀란 마음에 난간을 잡고 심호흡부터 했다. 살다가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다. 내 몸을 주체하지 못하고 땅바닥에 쓰러져 버릴 것만 같은 두려움과 막막함이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었다. 장단지 근처를 지압하듯 꾹꾹 누르자 사타구니 밑쪽부터 힘이 쭉 빠져나가는 게 느껴졌다. 주저앉듯 해서 간신히 계단을 내려서 벤치에 앉았다. 한참 동안 다리를 주무르자 그제야 오금이 구부러지면서 발목이 힘을 낸다. 말 못하는 발목과 종아리가 80년 넘게 자기를 학대하고 막 굴려온 제 주인을 위해 마지막 안간힘을 쓰고 있다. 늙은 힘줄이 일어서 보겠다고 사력을 다한다. 그런 모습을 남들에게 보인다는 게 서글프다. 그날 어렵사리 조심조심 집에 귀환하고 나니 다시는 밖에 나갈 엄두가 나지 않는다. 우선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았다. 한의사는 그 연세에 함부로 돌아다니면 안 된다고 경고한다. 집에서 잘 먹고 푹 쉬라고 한다. 그 말이 옳겠다고 싶다. 그 말이 옳겠다 싶다. 물리치료라는 것도 받아볼 겸 동네에 새로 생긴 정형외과를 찾아갔다. 엑스레이도 찍고 여기저기 눌러보더니 진통제라는 것을 처방해 줄 테니 밥 잘 자시고 푹 쉬란다. 이 사람아, 다리가 아픈 게 아니라 힘이 빠져 마비가 온다는데 감각을 묻에 놓는 진통제를 주면 어떡하나?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치솟았지만 꾹 참고 약을 타왔다. 진찰을 마치고 나오려는데 정형외과 의사도 내 나이에 함부로 무리했다간 큰일 나는 수가 있다며 마지막 겁박을 잊지 않는다. 의사들은 잘 먹고 누워 쉬는 게 최고라고 보냈지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스멀스멀 기어나오는 역말살은 말띠생의 숙명과도 같다. 근심한 탓인지 살까지 빠져서 요즘 젊은 처녀들이 제 목숨과도 맞바꾸려 한다는 키 168cm에 몸무게 48kg이라는 천혜의 몸매에 도달하고야 말았다. 몸이 가벼워지니 바깥바람이 쐬고 싶어 엉덩이가 들썩거린다. 이럴 땐 나가는 수밖에 없다.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는 짓은 하루 이상 버티기가 힘들다. 때마침 집 앞 건너편 천변에 시에서 새로이 운동시설을 만들어 놓았다. 게이트볼장과 농구장, 배드민턴 코트의 철봉, 평행봉, 롤러스케이트장이 줄줄이 들어선 것이다. 한 달쯤 바깥 나들이가 계속되었다. 주뼈 트랙을 돌고 윗몸 일으키기를 하고 철봉에 매달려 본다. 조금 익숙해지자 몸에서 땀이 난다. 정신의 열량이 아닌 뱃속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달궈진 근육의 열기에 조금씩 흥분될 즈음 모란 앵무처럼 모자부터 운동화까지 형광색으로 차려입은 아주머니 하나가 낯선 늙은이를 위협하듯 옆으로 빠르게 치고 나간다. 귀에는 이어폰까지 꽂고 제법 그럴듯하게 걷는다. 질세라 따라가기를 10여 분 녹다운이 되고 말았다. 상처받은 남자의 자존심은 둘째치고 왼발이 저려온다. 서둘러 집으로 향한다. 횡단보도를 지나는데 걸음걸이가 예사롭지 않다. 오른발이 무겁다. 하중이 그리로 쏠리고 있다는 증거다. 나의 왼발이 2호선 홍대 입구역의 계단에서처럼 또다시 무너지려 한다는 신호였다. 그때 확실히 깨달았다. 내 몸은 너무 오랫동안 걸어왔다는 것을. 이제는 그만 쉬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아직 많이 걸어온 것은 아니다. 다 나았나 싶었는데 또 뭐가 문제인 걸까? 고작 1시간도 안 되는 걸음에 마비되는 다리로 어찌 살아갈까? 혹시라도 이것이 나의 얼마 남지 않은 생애를 옭아매는 것은 아닐까? 불안과 걱정을 애써 참으며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 섰다. 9층까지 올라가야 한다. 빨리 올라가서 한숨 푹 잔 후에 진통제부터 먹어보고 그래도 차도가 없으면 내일 아침 날이 밝기 무섭게 침을 맞자. 속으로 다잡고 섰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안 열린다. 앞불싸.
게시판에 엘리베이터를 점검한다는 공지가 붙어 있다. 엘리베이터 점검이 끝나기까지 앞으로 3시간은 더 기다려야 한다. 창피도 모른 채 남의 집 문 앞에 주저앉고 말았다. 힘이 빠져 내 것 같지 않은 다리를 어루만진다. 직립보행은 인간의 전유물인 동시에 인격의 마지노선이다. 자랑인 동시에 가장 큰 약점이다. 2발로 걸어 다닐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해볼 수 있어 겁나는 게 없지만 걷지 못하게 된 인간은 모든 인간다움을 상실하고 사상 없는 짐승처럼 사료와 배설에 집착하게 된다. 나의 의지에 상관없이 그리 될 수 있다는 공포가 새삼 눈을 뜨게 해준다. 엘리베이터 앞 거울에 걸음마저 부자여한 여든 노인이 최량맞게 비춰진다. 거울에 비치는 내 모습이 너무 가여워서 나의 왼발에게 한 번 더 일어서 줄 것을 사정해 보지만 듣지 않는다. 왼발을 제외한 다른 신체들에게 왼발의 무게와 고통을 분담해 달라고 부탁한다. 너희와 함께한 친구이니 저버리지 말고 일으켜 세워줄 것을 명령한다. 그래도 내 몸은 아직 모질지 않다.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 두 손은 벽과 손잡이를 붙잡고 용을 쓰고 오른발은 평생의 동반자 목까지 감당하며 힘겹게 계단 위로 올라선다. 계단을 하나씩 오를 때마다 뒤로 쓰러지면 어쩌나 두려움이 커진다. 부하가 오른 나의 상념은 오로지 집에 가자. 이 몸을 이끌고 집에 가서 나를 배신한 왼발에게 복수하자는 생각뿐이었다. 너는 나를 쓰러뜨리려고 했지만 나는 너를 한의원과 정형외과로 데려가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원래대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 많이 괴롭혀 줄 것이다. 더 많이 부려먹을 것이다. 4층까지 올라가 또다시 주저앉으며 남도 아닌 내 몸이 철천지 원수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 낯선 이 하나를 등에 업고 계단을 오르는 것 같은 고통이 전신에 퍼졌다. 이제 왼발을 써먹기는 글렀다는 생각에 차라리 마음이 편해졌다. 마음 같아서는 잘라버리고 외발로 살면 속 편하겠다는 나쁜 생각도 해보았다. 기다시피 해서 용케 9층까지 올라왔다. 시계를 보니 1시간 반이나 걸렸다. 죽지 않고 도착했다는 성취감에 두근대는 건지 아니면 너무 힘들어서 터져버리기 직전이라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심장은 전에 느껴본 적 없을 만큼 벌떡벌떡 뛰고 있다. 가쁜 숨소리에도 머리가 어지럽다거나 가슴이 답답하지 않다. 오히려 지난 몇 년 동안 느껴본 적 없을 만큼 몸이 가볍다. 살았다는 안도감 때문일 것이라고 굳이 이유를 찾는다. 복도 창문으로 아래를 내려다봤다. 사람이 만든 계단으로 올라왔음에도 마치 암벽이라도 타고 기어오른 듯한 착각이다. 이래서 인류는 에베레스트에 도전하는 것인가. 무너지듯 소파에 앉아 아내를 부른다. 지난 2시간 동안 내가 걸어온 생과 사의 전장이 어떠했는지를 보고한다. 나는 아무래도 그런 것 같으니 앞으로 남편 병수발 들 각오하라는 말도 잊지 않는다. 한참 썰을 풀고 옷을 벗으려고 일어나 내 방으로 걸어간다. 그때 뒤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린다. 잘만 걸으시네. 보르스 밑에서 붙다가 깨우친 마음의 소리가 그와 같을까. 고개를 떨구고 반나절 나를 기만한 왼다리를 응시한다. 멀쩡히 서 있다. 움직여 본다. 발가락 끝까지 무뎠던 감각이 어느새 다시 돌아와 발목은 여느 때처럼 나를 버티고 서 있다. 귀신이 고칼 노릇이다. 왼쪽 무릎을 쳐드니 가슴팍까지 솟구친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넋 빠진 뱀장어처럼 흐물대던 왼발이 오른발과 보조를 맞춰 잘도 걷는다. 허벅지와 종아리 여기저기를 눌러봐도 아픈 데가 없다. 힘이 빠졌던 기억조차 없다. 이게 웬일인가 기가 차서 엘리베이터 점검이 끝나기를 기다려 2번째 외출을 감행한다. 잘 걷는다. 아파트 단지를 2바퀴 돌아도 걷는데 지장이 없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내가 깨달았다기보다는 몸이 알려준 것이다. 나는 아주 오랫동안 걸어왔지만 아직 더 많이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약해진 것은 나이가 84시기 때문이 아니다.
나의 왼발이 지하철 계단과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무너진 것은 80년 동안 앞만 보고 걸어왔기 때문이 아니다. 내가 나에게 자물쇠를 채우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끝났다라고 하는 말에 움츠러들었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이 그렇게 서서히 무너져 간다. 멈춰버린 엘리베이터 앞에서 나는 절박해졌다. 엘리베이터는 나를 9층에 떠있는 내 집으로 인도해주지 못한다.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하는 두 발에 의지해 집으로 가야 했다. 그러지 못하면 나는 차가운 복도에 쓰러지는 수밖에 없다. 그런 절박함이 내가 가둬놓았던 내 안의 진짜 나를 깨웠다고 생각한다. 단순함이야말로 강함의 증거다. 첫돌 무렵부터 시작한 걸음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는 행위보다도 익숙하다. 너무 익숙해서 걷고 있다는 의식마저 없다. 그래서 그것이 불가능해졌을 때 우리는 극복하려는 시도조차 생각해내지 못한다. 절박한 간절함은 그것을 가능케 한다. 간절함은 계기를 통해 만들어진다. 다행히 우리에겐 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충분하다. 불행의 얼굴은 하나, 행복의 얼굴은 여러 개. 로마 신화의 야누스는 얼굴이 4개다. 동서남북에 각각 하나씩이다. 로마라는 도시를 세운 로물루스 시절부터 야누스는 문의 출입을 관장하는 신으로 제사를 받아왔다. 이 문을 통해 도시에 길흉 화복이 들어오므로 대접하는 게 마땅하다고 여겼던 것이다. 이 문을 열고 누가 들어올지 아무도 모른다. 친구일 수도 있고 칼을 품은 적일 수도 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자의 얼굴이 분노에 가득 차 있을 수도 있고 나의 위로를 구하며 울고 있을지도 모른다.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오느냐에 따라 내 얼굴도 바뀔 수 있다. 그로 인해 나는 슬퍼질 수도 있고 기뻐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 불안과 기대의 감정을 로마인들은 신으로 섬겼다. 그게 바로 야누스다. 흔히 인생을 야누스의 얼굴에 비유하곤 한다. 포커페이스도 능력이라지만 인간의 얼굴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주름과 신경세포들이 자리하고 있다. 이들의 역할은 단 하나, 표정이다. 내 안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때론 나 자신의 기분을 잘 모를 때가 있다. 그럴 때는 거울을 본다. 거울 속 내 얼굴을 보고 내가 지금 이런 기분이었구나 깨닫는다. 사람 마음은 안에 있다고들 하지만 밖으로 꺼내서 들고 다니기도 한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된다. 밖으로 드러난 것은 얼마든지 손댈 수 있다는 것. 왜냐? 손으로 만져지고 눈으로 확인되기 때문이다. 머릿속에 있는 지식에 쪽지를 써서 집어넣는 것은 불가능하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의 마음이 슬픔에 잠겨 있는데 마음속으로 손가락을 집어넣고 억지로 간지려 웃게 만들 수는 없다. 하지만 무표정한 입가를 손으로 끌어올려 웃게 만들 수는 있다. 울고 있는 눈가를 닦아내서 눈물을 지워버릴 수는 있다. 속으론 울고 있어도 얼굴은 웃게 만들 힘이 우리에겐 있다. 이것은 억지도 거짓도 아니다. 야누스의 얼굴이다. 아침에 동문에서 해가 떠오르면 서문은 그늘이 진다. 정오에 남문 꼭대기에 해가 걸려 있으면 북문은 음습한 찬 기온이 맴돈다. 서문에 그늘이 졌다고 해서 그 시간을 저녁이라 부를 수 있을까? 북문에 찬 기운이 감돈다고 해서 그때를 겨울이라 부를 수 있을까? 동문의 내리쬐는 아침 햇살과 남쪽 하늘에 걸려있는 뜨거운 태양빛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이 또한 내게 주어진 밝음이며 희망이다. 로마인들이 야누스의 얼굴을 신으로 섬긴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의지로서 슬픔을 참아내고 분노해도 웃을 수 있고 기뻐도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얼굴에서 찾았기 때문에 그것이 인간으로서 다행이고 행복해서 그들은 한 해의 시작인 1월의 이름을 야누스라는 이름을 따 제뉴어리로 정하고 기념했던 것은 아닐까. 내가 묘막에 들어갈 때 수중에 돈푼이라곤 150만 원이 전부였다. 하필
IMF 직전이라 멀쩡한 집도 제값을 받지 못할 때여서 경매로 넘어간 집은 4번이나 유찰된 끝에 시세의 30% 남짓한 금액에 낙찰되었다. 고맙게도 내 처지를 불쌍히 여긴 법원에서 이사 비용으로 150만 원을 지워줬다. 곧 있으면 나야말로 제밥을 받아야 될 신세인데 이제 와서 새삼 누구의 제밥을 지으란 말인지 하소연할 데도 없고 가슴이 터질 듯 답답했다. 그래서일까 묘막에서 몇 달 지내지도 않았는데 협심증이란 것이 찾아왔다. 건강보험료가 밀려 자격도 박탈당한 터라 병원에 가볼 처지도 못 되었다. 한때 주치의였던 의사 양반에게 뾰족한 수가 없느냐고 상의하니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화학의 주재료를 쥐어준다. 이걸 새끼손가락 끝에 찍어 혀에서 녹이면 통증이 완화된다는 것이다. 대신 독약이므로 이러다간 죽겠다 싶을 때만 먹으라고 했다. 한 봉을 다 털어넣으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다. 끝이라고 한다. 그 말이 그때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다. 늘 들고 다녔다. 아플 때 먹으려고 들고 다닌 게 아니다. 태어남은 그러하지 못했으나 끝남은 나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곳에서 행할 수 있다는 인간으로서의 나의 마지막 자존감을 니트로글리세린이 보장해 주었기 때문이다. 내 추리한 몰골에 슬퍼질 때, 세상으로부터 버려졌다는 실망이 나에 대한 분노로 돌아올 때, 그때마다 내 손에 쥐어진 독약을 어루만지며 오늘 하루만 더 버텨보자는 각오로 기운을 차렸다. 그로부터 10여 년이 눈 깜짝할 사이에 흘렀다. 한창 일할 나이에 젊은 출판인들과 술자리를 가질 때면 반드시 내게 던지는 질문이 있다. 언제까지 일하실 거냐고. 나는 95까지 일할 계획이라고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대답했다. 나의 은퇴는 10년 후에나 될 것 같다. 10여 년 전에 죽을 고비를 넘겼고 10여 년이 흐른 지금 새로운 10년을 준비한다. 10년 전에는 70대였고 지금은 85, 10년 후에는 95이 될 것이다. 내 아내 야누스는 아직도 보여주지 못한 표정이 있을까? 내가 보지 못한 나의 얼굴이 아직 남아있을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인생의 어둠은 컴컴하다는 것뿐이다. 슬퍼지면 눈물이 난다는 것뿐이다. 그 외에는 없다. 하지만 인생의 밝음은 환하기만 한 게 아니다. 태양의 흑점이 터진 듯 강렬하게 눈부신 날이 있는가 하면 미명에 동틀 때 내 몸을 감싸주는 따뜻함이 전해지기도 한다. 때로는 날이 끝나가는 석양빛이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일 때도 있다. 기쁨도 마찬가지다. 박장대소가 있고 미소가 있고 너무 웃다가 울어버릴 때도 있다. 나쁜 감정은 단순하지만 기쁘고 행복한 감정은 복잡 미묘하다. 때로는 내 것을 양보해서 뿌듯했고 확신했던 성공이 뒤로 미뤄져서 자신감이 생기기도 한다. 울고 있는 야누스의 얼굴 뒤에는 웃고 있는 얼굴이 기다리고 있다. 10년 전에 나는 그것을 알지 못했다. 그때로 다시 돌아간들 깨닫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또 10년이라는 세월을 견뎌내며 어떻게든 앞으로 한 발 내디뎠을 것이다. 그게 인생이기 때문이다.